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미상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근데 전세가 5억인 거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어렵게 탐문을 하셨지만 좀 10초 만에 해결했거든요. 매도 차익은 3억 정도를 볼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물주님. 안녕하세요. 혹시 최근에 낙찰 받으신 분 계시면 사례 딱 하나만 찝어서 소개 한번 해주죠. 너무 많은데 하나만 딱 뽑으라는 거예요? 또 최근에 낙찰 받으신 수강생분의 또 사례가 또 있고 기억이 또 많이 남습니다. 대전 대덕구 비례동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8억 2,7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두 번 유찰돼서 4억까지 떨어졌던 물건입니다. 감정가 대비 약 67%인 5억 5,400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차순위의 금액이 5억 3,5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상태로 낙찰을 또 받으셨고, 또 인상 깊은 건 뭐냐면 차순위 신고를 했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죠. 그래서 대부분 경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안 하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아직 이런 경험 못 해봤습니다. 일단 얼마나 기분이 좀 짜릿할지.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경매지를 봤을 때 물건 종별은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건축물 대항상으로 봤을 때 불린 주택이거든요. 근데 물건 종별은 다가구 주택으로 빠져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구 수가 8가구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구 수가 너무 적어서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쟁도 치열하지 않게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6명이나 입찰을 하셨더라고요. 경쟁 좀 심했던 거 아닌가요? 사실 입찰 명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감정가 대비 67%면 저렴하게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6명도 제가 봤을 때 최저가 수준으로 찔러보시는 분들이 항상 계세요. 우리가 이제 경매 법정을 가면 꼭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 어르신들이 법원으로 그냥 오시는 거예요. 경로당 느낌으로 거기서 많은 이야기도 하시고, 법원에 오시는 어르신 분들이 돈 더 잘 버시는 것 같아요. 왜 더 잘 벌 것 같아요? 다 입찰해서? 네. 진짜예요. 최저가로 찔러봐요. 그러면 흐르는 물건 있죠. 그거 그냥 싸게 가져오십니다. 1년에 한두 건 그렇게 가져와요. 그런 어르신들도 있지만 우리가 경매 법정을 가게 되면 그 대출 명함 나눠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1년에 한두 개씩 그렇게 가져가세요. 그런 분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입찰 명수 6명 그렇게 많은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4억대에 대부분이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 보통 이 물건은 3명과의 싸움입니다. 일단은 이 물건의 위치를 간단하게 좀 보면 비례동 쪽이고 대덕구라서 위치가 좀 빠지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좀 별로 좋지 않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 비례동 쪽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3년 전에는 이쪽을 잘 안 봤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깼어요. 그 이후에 경매도 여기 주변에 몇 군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입찰했던 건물도 있고요. 그 건물이 되게 저렴하게 낙찰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물건을 조사하면서 느꼈던 게 여기 임대 수요 풍부하구나 라는 걸 제가 그때 당시에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이쪽은 임대 수요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대전 IC까지 차량으로 1, 2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이 IC를 타고 세종을 가거나 여러 가지로 이동하는 데는 큰 무리도 없죠. 그래서 이쪽에 비례동에 그때 세종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거주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는 이제 한국폴리텍 대학교도 위치하고 있고 대전 보건대학교도 위치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임차 수요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게 낙찰 받으신 거 알겠는데 계약력 있는 임차인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뭔가요? 경매로 낙찰을 받을 경우 낙찰자 분이 그 계약을 승계를 해야 되고 이 보증 금액을 전액 다 인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있죠. 전입 세대가 더 빠릅니다. 전입 일자가. 그런데 이 보증금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300만 원이면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5천만 원을 내가 인수를 하는구나, 300만 원을 인수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미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얼마 안 되겠지라고 해가지고 이 물건을 5억 5,400만 원 받았어. 근데 전세가 5억인 거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또 못 들어옵니다. 이 물건을 저희 수강생분이랑 코칭을 하면서 입찰가까지 같이 좀 산출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수강생분이 좀 확인했던 게 있습니다. 탐문을 3곳이나 하셨어요. 첫 번째는 인근 세탁소를 가셨답니다. 인근 세탁소를 가셔서 세탁소 주인 그리고 인근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탐문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 세대에 지금 살고 있는지, 언제 이사를 가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이사를 나갔고 1층에 시어머니가 거주를 하고 있다. 그리고 건물주와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관계가 부부다. 남편의 성이 최 씨냐라고 물어봤더니 맞아 이렇게 탐문을 또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고요. 끝난 게 아니라 한 곳을 또 가셨습니다. 채무자의 파산 관제인을 만나셨습니다.
이제 이 물건이 경매가 나왔잖아요.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 관제인이 붙습니다. 그럼 이분에 대한 각종 뭐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겠죠, 관제인이. 그래서 그 관제인의 그 변호사님을 만나셨습니다. 대전 동구의 어디 변호사 사무실을 가서 변호사님을 직접 대면하셨습니다. 대박이죠. 사건 설명 및 최대한 공손한 태도로 문의를 하셨고요. 파일처를 개봉하여 채땡땡 씨는 파산자 땡땡땡의 남편인 것을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는 대항력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임대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부분이 부부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으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어도 인수해야 될 금액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채무자 파산 관제인인 변호사님을 만나서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채권자인 은행에 가셨습니다. 은행에 가셔서 어디 신협 본점 2층 여신과에 가셨습니다. 와, 대단하시죠? 무슨 탐정인가요? 원래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여신가에 또 방문을 하셔서 근저당을 실행했을 때 당시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지 또 확인을 하셨습니다. 아주 정석대로 잘 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확인을 해서 이 채땡땡 씨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 분이 부부라는 걸 또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탐문을 3군데를 해서 전부 다 부부관계인 것까지 전부 다 확인하고 실제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었다면 채권자가 알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대출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5억 5,400만 원 당연히 싸게 받아서 너무 좋죠. 근데 미상 임차인이 5억이 있다면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까요?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탐문을 했던 거고, 저희 사무장님과 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대출 같은 경우에는 취급 자체를 안 하고요. 어려운 물건 있으면 대출 안 풀어줍니다.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무장님과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만들어 갔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너무 열심히 잘 하셨지만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이런 꿀팁은 사실 좀 유료급인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궁금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라이브 세미나 때 푸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어렵게 탐문을 하셨지만 좀 10초 만에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이 10초 만에 해결한 부분은 제가 라이브 세미나를 이번에 또 진행을 하니까요. 라이브 세미나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라이브 세미나 신청하기 누르신 다음에 단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세미나 일정이 잡히는 대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근저당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근저당을 80% 정도 받을 계획으로 해가지고 낙찰 금액이 한 5억 5천 정도 되는데요. 취득세를 되게 여유롭게 잡았습니다. 한 2,500 정도를 잡았고요. 총 투자금이 한 5억 8천 정도가 될 겁니다. 대출 금액을 낙찰가의 한 80% 정도로 하게 되면 4억 4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들어가는 투자금이 약 1억 4천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반전세를 하나 세팅하고 전부 다 나머지 월세를 세팅하는 기준으로 보증금은 1억 1천, 월세는 440만 원 정도가 세팅을 할 걸로 저희가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초기 투자금이 보증금을 회수를 하게 되면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취득세도 저희가 좀 높게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2천만 원대 정도가 들어가는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이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64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 물건의 월세를 세팅을 했을 경우에 440만 원. 그럼 이자나 관리비를 전부 다 제외했을 때 매달 남는 금액은 276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76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3천만 원을 해보면요. 수익률이 무려 110.4%가 나오게 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월세 수익률도 110%나 나오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경매를 투자를 하는 이유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기 위해서 경매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물건을 조사했을 때 시세를 약 8억 중후반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낙찰가 대비로 봤었을 때 매도 차익은 3억 정도를 볼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수강생분이 낙찰 받은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는데 파랑새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에서 모텔을 또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좀 편하게 운영을 하고 계셔서 시간이 많이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코칭반 수업을 듣고 저와 같이 이제 코칭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코칭을 2번을 했는데요.
있는데요. 첫 번째 물건은 입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셔서 입찰을 안 하고 두 번째 물건인 오늘 설명드린 물건을 입찰하시게 됐습니다. 그럼 실제로 첫 입찰, 첫 낙찰을 또 받은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 강의가 끝나자마자 낙찰 받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코칭반 수강생분들이 저와 함께 다가구 투자를 이어나가시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가구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라이브 세미나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